100년에 한 번 사는 거대한 안개 속에 잠겼다. 그 안개 속에서 두 거인이 춤추듯이 칼을 휘둘렀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때 모두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제는 잊혀버린 이야기다. 100년에 한 번 짙은 안개가 찾아오면 그 안에서 어렴풋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땅을 울리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 하늘을 찌르는 높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두 거인은 100년에 한 번 만나 100일 밤낮으로 싸웠고 그렇게 100년이 100번 지나 맺혔던 것이 모두 풀리면 비로소 함께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이야기를 존중하며 후대에 전해주던 그런 때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안개 속의 거인이 아닌 땅에 사는 인간이었던 것은 그보다 더 오래전의 일이었다. 부족이 국가를 이루고 족장이 왕으로 추대되기 시작할 무렵, 역사가 시작할 무렵부터 양쪽 부족의 사람들은 칼을 쏠 줄 알았다. 굳은 쇠를 달구어 날카롭게 버려서 허공을 가르고 적을 베는 법을 연마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 발전해 가던 두 부족은 한 해에 한 번 추수를 마친 후에 자기들 사이에서 가장 날랜 칼을 선별하여 대결을 벌였다. 남자의 칼은 둥글고 넓으나 느리게 베었고 여자의 칼은 짧고 좁으며 날카롭게 찔렀다. 여자의 칼날이 남자의 몸 중앙을 향해 곧바로 들어오면 남자의 칼은 여유롭게 곡선을 그리며 그 날을 흘렸고 그러면 여자는 순간 칼이 엉킨 것 같아가도 재빠르게 손목만 놀려 남자의 날 밑에 눌린 칼을 빼낸 후에 즉시 남자의 미간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다. 남자는 그 칼날을 밀어내면서 둥글게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넓고도 부드럽게 칼을 움직이며 여자를 공격해 들어갔고 여자의 칼은 빠르고 세차게 위아래로 직선을 그으며 남자의 칼을 한순간에 쳐내고 남자의 가슴을 노렸다. 그렇게 두 검객은 수없이 상대의 머리를, 목을, 가슴을, 명치를, 손목과 허벅지를 겨누었으나 결코 베거나 찌르지 않았고 설령 우연히 칼날이 살갗을 스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상처는 깊지 않았다. 남자의 칼에 밀려 여자가 쓰러지거나 여자의 칼끝에 놀라 남자가 넘어지면 그때마다 부족의 사람들은 환호하며 술잔을 들어 원 없이 마시고 고기와 과실을 마음껏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쓰러진 사람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웃으며 어울려 노래하였고 풍성한 햇살과 서늘한 바람과 빛나는 달빛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처럼 한 해에 한 번 마주치는 남자와 여자의 칼은 서로의 목숨을 거두려는 칼, 빼앗는 칼이 아니었으므로 두 검객에게 매년 가을거지의 겨룸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가르는 싸움이라기보다 칼로 추는 춤이었고 칼을 통한 이야기였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자신의 부족에서 가장 날래고 강했으므로 두 검객은 해마다 만났고 해마다 칼을 겨누었다. 칼날과 칼날을 부딪혀 지난 한 해의 회포를 풀면서 두 사람은 상대의 눈을 읽는 법, 칼을 타는 법, 거리를 재는 법, 들어오는 법과 나가는 법, 상대의 칼을 받아주며 유연하게 물러서는 법과 굳세게 자신의 칼을 내는 법을 새삼 다시 익혔다. 백인 백색, 누구나 각자의 성격이 있듯이 칼을 쥐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각자의 칼이 있다. 어쩌면 그 칼날을 겨누어 합을 맞추어 본 상대야말로 10길 물속보다 깊이 가려진 한 길 사람 속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두 검객에게 있어 칼날이 맞닿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부딪히는 그 찰나에는 남녀의 정과 벗으로서의 사귐과 동료의 의를 모두 아우른 혹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끄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100년의 가약을 맺었더라면 이제 막 두 개의 국가로 성장해 나가려는 두 개의 부족은 이후 하나의 강력한 왕국으로 번성하여 100년이 100번 흐르도록 주변 수백 리의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천하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그토록 어리석지 않았더라면.
남자의 국왕이자 족장은 여자의 나라가 차지한 비옥한 평야와 그 평야가 상산하는 곡식을 탐내었다. 여자의 부족이자 국가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은 남자의 나라가 차지한 산의 나무와 그 산이 품고 있는 철과 광물을 탐내었다.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칼을 생산할 더 많은 광물을 노리던 두 국가는 결국 서로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상대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였고 그 탐욕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며 여자의 장수이자 아버지는 오랑캐와 손을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전장으로 향하는 길에 남자는 이 전쟁의 원인과 목적에 관하여 자신이 전해 들은 바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와 사륙의 사냐를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타고 무장을 갖춘 채 침략자의 선두에 선 것은 바로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까지 그러하였듯이 서로 나누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칼이 아닌 죽이기 위한 칼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다. 남자의 둥글고 부드럽고 느린 칼은 분노와 배신감을 담아 빠르고 강하게 허공을 갈랐다. 남자는 여자의 투구에 가려진 눈물을 보지 못했다. 여자의 날카롭고 가벼운 칼은 남자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는 순간에만 무겁고 둔하게 남자의 칼날을 막아내었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릴 기회를 얻기 전에 칼을 내리고 투구를 벗어 젖은 눈을 드러내고 입을 열기 전에 남자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은 오랑캐의 장수였다. 남자는 쓰러졌고 그의 피가 한때 풍성했던 사냐를 적셨다.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백년의 안개가 10번째 되돌아오던 해의 일이다. 한 소녀가 낮에 안개를 뚫고 몰래 산에 올라 두 검객이 겨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궁금했다. 그리고 답답했다. 유일한 놀이터였던 마을 뒷산에 오르지 못하게 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다. 그 석 달 동안 소녀는 안개가 걷히고 마을을 울리는 그 무시무시한 쇠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치는 남녀의 비명과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렸지만 한밤을 자고 두 밤을 자고 세 밤을 자고 일어나 보아도 안개는 그대로 산을 가리고 밤이면 산을 울리는 소리는 더욱더 무시무시하게 들려왔다. 백날. 어른들은 백날이라고 했지만 소녀에게 그것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이 큰 숫자였고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햇빛이 비교적 맑고 안개 속에 무시무시한 소리가 비교적 덜 들려오던 어느 날 어른들의 눈을 피해 집을 살짝 빠져나와 산기슭으로 향하는 동구박 오솔길을 내달렸던 것이다. 산허리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개가 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마 하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녀에게는 이 산이 고향이자 놀이터였고 그래서 산세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안개와 습기가 흘러들어와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차피 목적지가 있어 가는 걸음이 아니었으므로 힘에 겨우만 멈추어 쉬면 되었다. 그렇게 소녀는 쉬엄쉬엄 발짐작으로 길을 찾으며 쇠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산을 올라갔다. 안개는 올라갈수록 짙어져서 이제는 허공을 메운 물방울이 아니라 마치 두껍고 거대한 한 폭의 천이 되어 소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듯 그 습기의 무게는 굵은 동아줄이 되어 목과 가슴을 조이는 듯하였다. 힘에 겨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으니 소녀는 더럭 겁이 났다. 산 밑에는 안개로 덮이지 않은 마을이 있었고 부모와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이 있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토록 지루했던 그곳이 소녀에게 갑자기 더할 수 없이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소녀는 숨을 가다듬은 후 한시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소녀가 몸을 돌렸을 때 안개 속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소녀는 아주 커다란 것이 등에 부딪혔다고 느꼈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와 동리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소녀는 온통이 피투성이가 된 채 쌀이울 안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졌다. 애태우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소녀를 껴안았다. 찢어진 옷을 벗기고 피를 닦아냈으나 소녀의 몸에는 나뭇가지와 풀잎 사기에 조금 긁힌 팔다리의 상처 외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소녀는 그 길로 병석에 누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열흘 밤낮으로 앓았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여긴 부모는 조급해졌다. 용하다는 의원이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으나 의원을 청하기 위해 안개에 뒤덮인 산을 넘어 이웃 마을로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다 못해 소녀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려 했으나 그러다가 그마저 변을 당하게 되면 어쩌냐고 소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울며 매달렸다. 그러는 사이 소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까뒤집고 헛소리하며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안개는 여전히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안개가 거칠 때를 기다리다가 소녀가 죽을 것이 분명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절망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소문을 듣고 소녀의 용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왔다. 맥을 짚고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본 노인은 한숨을 푹 쉬고는 방을 나와서 마당에 넋을 놓고 서 있는 소녀의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넣었다. 네, 어렸을 적에 조부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조부모님이 어린 시절 동무 하나가 이처럼 안개 낀 날에 몰래 산에 올라갔다가 사흘이나 소식이 끊긴 끝에 머리를 풀고 반실성한 채로 내려와서 보름 동안 밤낮으로 앓았다고 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녀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다. 치료할 방법이 아주 없었습니까? 방법이야 있지. 있기는 하되. 여기까지 말하고 촐로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더욱 절박해졌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딸아이와 저까지 두 목숨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알려주십시오. 글쎄. 그리고 촐로는 소녀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자정 무렵에 산기슭으로 가보면 안개의 끝자락이 적신 땅 위에 기이한 것이 자라난다고 하네. 안개로 인해 얻은 병은 그 기이한 것을 뽑아다가 다려 먹어야만 낫는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외쳤다. 당장 마당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려는 소녀의 아버지를 만류하고 촐로가 경고했다. 그 기이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주 독한 것이야. 자칫하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고 들었네. 맨손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곁에서는 숨조차 깊이 들이쉬지 말아야 해.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소녀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라 딸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충고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녀의 아버지는 자정을 기다려 산 기슭으로 떠났다. 그날 밤은 비가 내렸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소녀의 아버지는 빗물에 젖어가며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구덩이를 헤치고 가끔은 넘어져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이한 것을 찾아 산기슭을 헤매었다. 비와 어둠 때문에 안개의 끝자락은커녕 자신이 지금 산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땅의 경사를 발로 짐작해가며 너무 깊이 올라가지도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 낮에 보았던 안개가 땅속으로 사라져가던 바로 그곳일 듯한 부근을 헤맬 따름이었다.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는 보았다. 저 앞에 나무 밑동 근처에서 뭔가 빛나고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것은 버섯이었다. 가느다란 버섯 한 줄기가 나무 밑동에서 솟아나와 빗줄기와 안개와 어둠 속에서 노르스름한 빛을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버섯을 따려다가 소녀의 아버지는 촐로의 말을 떠올렸다. 저고리를 벗어 손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은 뒤에 조심스럽게 숨을 멈추고 버섯의 줄기를 꺾었다. 버섯의 가시 흔들리면서
역시 누르스름한 색으로 빛나는 가루를 사방에 뿌렸다. 그 순간 휭! 쩡! 하고 발음을 가르는 칼소리와 함께 여자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크고 날카로웠다. 땅에 인간이 거주하기 전, 인간을 닮은 동물조차 살아가기 전, 날개 한쪽만으로도 끝에서 끝까지 펼치면 반도를 덮고 대륙까지 닿는다는 전설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며 지를 법한 그런 비명가토 같은 소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단천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소녀의 아버지는 버섯을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여전히 입을 막은 채 집을 향해 다름질을 쳤다. 부엌에서는 이미 소녀의 어머니가 물을 끓이고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비에 젖고 흙투성이인 채로 빛나는 버섯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기이한 것은 찾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려는 소녀의 어머니를 손살에 쳐서 제지하며 소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빛나는 버섯을 끓는 물에 던졌다. 가마솥에 뚜껑을 덮고 소녀의 어머니를 서둘러 밖으로 끌어낸 뒤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밤의 마당에 서서 소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소리죽여 이야기했다. 버섯 달인 물은 버섯과 마찬가지로 누르스름하게 빛났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의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두꺼운 천으로 입과 손을 가리고 대접 속에 버섯 달인 물을 혹여라도 흘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소녀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넣었다. 천천히 쉬엄쉬엄 한 대접을 다 마신 소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그대로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소녀는 하루 밤낮을 잤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소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지금 소녀의 집은 살기슭의 마을이었으나 어른이 된 소녀의 집은 바닷가에 있었다. 소녀는 그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까맣게 뒤덮은 적들의 배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적들은 검은 갑옷을 입고 뿔과 같은 괴상한 것이 달린 투구를 썼다. 그들은 칼과 활을 들었으며 또한 불과 연기를 토해내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은 그 막대기가 토하는 불꽃을 맞고 속절없이 쓰러졌다.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비가 바다처럼 흘러 땅에 붉게 물들였다. 공포와 슬픔 속에 비명을 지르다가 소녀는 깨어났다. 안개는 걷혔고 산 위의 두 거인은 100일 밤낮의 겨름을 마친 뒤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